안녕하세요. 저는 파라카 요가를 운영하고 있는 김민우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나가볼 운동 생리학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가 강사 혹은 이제 요가를 하시면서, 요가를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하면 운동 생리학적으로 안전하게 또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운동 생리학 학문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운동 생리학 덕분에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견고한, 안전한 그런 요가들을 수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런 것들을 아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요가 수련을 계속 해나가시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운동 생리학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차는 개요예요. 그래서 운동 생리학이 이제 뭔지, 그리고 운동 생리학에 가장 필요한 내용들 정도를 첫 번째 주차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차를 보시면 오늘 이렇게 다섯 가지를 볼 거예요. 이 운동 생리학이 어느 범위까지인지, 그리고 운동 생리학의 정의, 이와 관련된 학문은 무엇들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운동 생리학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개념들, 신체 활동, 운동, 체력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아보고, 그 다음에 그 체력 중에서도 건강 체력, 운동 체력으로 나뉘어요. 그 세 번째. 네 번째는 인체 주요 계통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포서부터 우리가 인간의 몸까지 어느 단계, 어느 계통들이 모여 있는지를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 생리학의 거의 필수이자 핵심인 반응과 적응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범위, 정의, 그리고 관련 학문입니다. 범위 및 정의예요. 그 운동 생리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운동이고 생리학인데 어떤 것 중에 생리학 중에서도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운동이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리학이라는 이 넓은 분야에서 운동이라는 것만 우리가 이렇게 빼서 따로 나온 학문이 운동생리학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단시간 혹은 장시간 운동 자극에 대한 인체 반응 및 적용 과정 분석을 운동생리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 뭐 한 번 운동했어요. 한 시간 운동했어요. 혹은 내가 6개월 동안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몸에 대해서 반응이 오고 변화가 일어날 거잖아요. 그것들을 적용 과정, 그리고 분석들을 알아보는 학문 전체가 다 운동 생리학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은 그래, 일회적 또는 반복적 운동으로 초래되는 생리 기능적 변화와 그 원인을 밝히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뭐 요가 하면 뇌가 어떻고, 뭐 요가 하면 뭐 신장, 심장이 어떻게 되고, 그게 이 운동 생리학에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가가 근육만, 뼈만, 뭐 아니면 뭐 정렬만 이렇게 맞추는 그런 운동이나 수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가 보고 싶다. 그럼 이 운동 생략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운동 생략은 그래서 연구를 뭘 하냐. 단기간 운동 형태로 가해진 자극에 인체의 반응, 그리고 적응하며 생긴 생리학적 변화 연구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는 어떤 반응이 나는지, 뭐 요가를 6개월 동안 운동했을 때는 어떤 변화들이 나는지 그걸 직접 알아보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고 그런 정의를 하고 그런 학문을 알아보기 위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운동 생리학에서 말하는 개념인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있어요. 생리학적 변화, 생리 기능적 변화 뭐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운동을 계속하면서 이 운동을 한 번만 해도 일어나는 변화들이 운동 생략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화를 이야기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반응? 그러니까 내 몸이 어떤 걸 했어요. 몸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 반응, 그리고 그 반응들을 내 몸이 적응해 가면서 좋은 변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나쁘게 변화된다든지 할 거잖아요. 그래서 반응, 적응, 그리고 우리 몸이 계속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 이 세 가지가 운동 생리학의 핵심 개념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연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관련 학문은 다음과 같아요. 운동 생리학이 저희가 가운데에 있습니다. 운동에 대한 반응과 적응. 여기에서 약간 파생된 학문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있습니다. 위부터 보시면 스포츠 의학, 운동 수행과 관련된 의학적, 과학적, 포괄적인 내용이 스포츠 의학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선수들이 다치고 난 뒤에 사후 처리도 있지만, 사전에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을지, 그런 것도 스포츠 의학으로 분류가 되죠.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운동 처방학, 운동 생리학을 나중에 저희가 한 마지막 거의 끝부분에 가면 운동 처방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생리학적으로 어떻게 처방을 했으면, 어떻게 처방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다이어트를 할지, 좀 더 운동 효과를 빠르게 낼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또 분파된 학문이 운동 처방학이에요. 그래서 생리학을 하시면 이거를 어느 정도 알 수는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스포츠 영양학이 있죠. 운동을 위한 시기적인 배려, 그리고 운동 시에 인체 내 대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빨리 근육이 붙고, 뭘 먹어야 빨리 살이 빠지고, 힘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학문이죠. 아래에 보시면 생체역학이라고 있어요. 이 운동 생리학 중에서도 역학, 물리적인 내용만 빼서 역학적 방법을 통한 동작 분석이 생체역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체역학을 해보시면 약간 운동 생략 내용들이 나와요. 아무래도 여기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같은 지식을 조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그리고 마지막에 오른쪽 아래 보시면 기능학,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기능해부학이라고 부르는 학문이 있어요. 이것 또한 생체 역학에서 조금 더 파생된 거긴 한데, 그래도 이 생리학적인 부분이 초반에 나오거든요. 우리 신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근육이 어떤 작용으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은 생리학에서 먼저 밝힌 다음에 이 기능에 대한 기능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는 해부학이 나왔다 보니까 이 운동 생리학에서 그리고 생체 역학에서 기능 해부학이 나왔다. 그래서 요가는 사실 의사분들처럼 환자가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누워있지 않죠. 같이 운동을 하고 이 운동을 하면서 어느 근육이 좋아지고 이 근육의 작용, 근육이 기능하면서 이 근육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요가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해부학이나 아니면 운동학보다는 기능 해부학을 조금 더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 내용의 일부가 이제 운동 생리학에도 나오고 생체역학에도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해두시면 나중에 해부학, 근육하고 뼈만 외우는 줄 알았는데 기능적인 것도 알아야 되네. 이럴 때 조금씩 운동 생리학 내용, 생체역학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해부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기능 해부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운동 생략이 다른 학문에도 영향을 줬고, 이제 자기 자체도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왜 요가가 다른 운동보다 좋은지에 대한 생리학적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아니죠. 두 번째 챕터. 신체 활동, 운동, 체력. 신체 활동이 뭘까요? 운동은 뭘까요? 체력이라는 건 뭘까요? 그냥 내가 움직이면 운동일까요? 아니면 내가 힘을 많이 써요. 내가 무거운 거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체력이 좋은 걸까요? 자, 첫 번째, 운동입니다. 운동은 뭐냐면 건강이나 체력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건강이나 체력을 유지하거나 이걸 키우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건강이나 체력을 유지하는 것과 전혀 무관해요. 아침 출퇴근을 해요. 혹은 내가 산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운동이 아니에요. 이 운동이라는 것은 그래서 계획적이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이나 체력을 유지하겠다, 혹은 건강이나 체력을 좋게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움직여야 되고 계획을 짜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운동이라는 것은 반드시 계획적이어야 되고 규칙적이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어때야 되냐?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여야 돼요. 내가, 음, 어떤 사람이 저보고 여기서 저기까지 움직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움직이면서 조금 더 뛰어볼까? 라고 한다고 해서 운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동적으로 내가 누군가의 어떤 조언, 강요,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운동일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내가 운동을 하려고 해서 움직여야지 운동이에요. 대표적으로 운동에 우리 수영, 헬스, 아니면 시간 내서 요가 오시는 것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획적이고 규칙적이면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왔잖아요. 뭘 위해서? 건강이나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요가는 운동이 아니다. 뭐 철학이다. 뭐 이렇게 말할 때 그때의 운동은 다른 개념이고 운동 생리학에서 정의해 놓은 운동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생리학적으로 보자면 요가도 운동에 속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운동은 노동하고 반대예요. 내가 돈 벌려고 막노동에 가서 좀 더 빡센 걸 들고 나르고 해요. 그건 운동이 아니에요. 그건 노동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몸을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내 자발적인 의지를 부려서 움직이는 행동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그 움직임을 내가 원하는 게 이 증진시키는 행위나 건강 유지가 아니라 다른 데 있다 보니까 이거는 행위나 활동 자체에 능동적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돈 벌러 가서 좀 더 힘든 일을 한다고 해서 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신체 활동이에요. 신체 활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체가 활동하면 다 신체 활동이에요. 신체적인 움직임을 동반하는 행위 전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체 활동이 이렇게 커요. 그 안에 운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어요. 혹은 여행을 가서 걸어 다녀요. 내가 오늘 점심시간에 조금 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조금 더 걸어가요. 이런 것들은 다 신체 활동이에요. 그래서 운동 생리학에서는 이 신체 활동을 행위 전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휴식할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활동은 무조건 다 신체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체 활동은 앞에서 운동과 다른 점, 계획적이지 않고 규칙적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움직이고 싶은데 그거는 신체 활동이에요. 내가 아, 오늘 좀 다르게 해볼까? 아니면 설거지 할까?
오늘은 밥을 시켜 먹을까? 손가락을 움직여서 SNS를 할까? 이런 것들은 다 신체 활동이지 운동이 아니라. 왜냐? 계획적이지 않고 규칙적이지 않으니까. 물론 내가 규칙적으로 핸드폰을 해요. 그러면 운동 아닌가요? 그거는 근데 운동이 아니죠. 수동적인 활동이잖아요. 내가 이거를 움직이기 위한 수동적인 활동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시면, 그렇구나.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뭔가 느낌은 다르다는 걸 아시겠나요? 이 능동적, 수동적이라는 이런 용어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이 느낌만 오면 돼요. 아, 신체 활동은 그냥 움직이는 것 전체 다 신체 활동이라 하는구나. 운동은 그 사이에서 내가 건강을 위해서 좀 더 계획을 짜서 움직이면 운동이구나. 요것만 알아가시면 됩니다. 용어를 외우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신체 활동은 산책도 신체 활동이에요. 밥을 먹기 위해서 숟가락을 드는 것도 신체 활동이에요. 내가 여행을 가서 어디 해외에 나가는 것도 운동이라 안 하죠. 신체 활동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체력입니다. 체력이라는 건 그래서 아까 힘이랑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근데 체력이라는 것은 신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체력이 좋다는 말은 힘이 좋다란 말과 달라요. 내가 신체 활동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수행할 수 있냐가 체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체력이 좋아요. 이게 무거운 걸 들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힘이 좋아요. 이게 체력이 좋다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이죠. 체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건강 체력, 그리고 운동 체력. 건강 체력은 말 그대로 건강과 관련된 체력 지표. 운동은 운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체력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어서 볼까요? 건강 체력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심폐지구력. 심장과 폐가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계속 뛸 수 있는지, 그 지구력이 심폐지구력이에요. 이게 운동 생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운동 생리학적으로 운동을 한다. 운동 생리학을 바탕으로 운동한다. 그러면 심장과 폐의 지구력이 얼마만큼 상승하느냐로 봐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운동과는 다르죠. 근육이 커져야 되냐? 아니면 뭐 몸매가 부드러져야 되냐? 무거운 걸 들 수 있어야 되냐? 그거보다도 운동 생리학은 심장과 폐가 지속적으로 뛰어도 지치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다라고 봐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뒤에 가서 차차 볼 겁니다. 두 번째, 근지구력. 근육의 지구력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근육이 계속 여러 번 사용해도 짱짱한 상태에 있는지 그 지표가 근지구력이에요. 그래서 근지구력이 높다. 그러면 근육의 수축 횟수가 올라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아령 들고 팔을 구부렸다 폈다 10번만 해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점점 하다 보면 20번, 30번, 40번 올라가죠. 그게 근지구력이 좋아져서 수축 횟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 또한 건강 체력, 건강하고 연관이 됩니다. 건강하고 연관이 돼요.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저희가 여기 보시면 근력이 있습니다. 근육의 힘이에요. 근육이 얼마나 무거운 걸 드는지 아니면 저기를 하는지겠죠. 네 번째, 유연성, 근육과 관절, 인대의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 요가하면 유연성이 늘어나요. 그건 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유연성과 운동 생리학에서 말하는 유연성은 달라요. 여기도 보시면 그냥 늘어날 수 있고 그냥 뻗고 찍고가 유연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탄력성이에요. 탄력성.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지 유연성이 좋은, 뭐가 근육도 그래야 되고, 관절도 그래야 되고, 인대도 그래야 돼요. 이게 운동생리학에서 말하는 유연성입니다.
요가가 유연성을 올려주나요? 맞아요. 요가를 제대로 하면 그냥 찢어지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근육과 관절 인대가 잘 늘어나고 잘 복귀해요. 잘 돌아올 수 있는 유연성이 발달해요. 그게 일반적으로 하는 유연성과 이제 학계에서 말하는 유연성에 좀 차이가 있고, 요가는 그런 유연성까지도 도와준다. 그냥 스트레칭, 그냥 찢고 뻗는, 그냥 늘리는 운동이 아니다라고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신체 구성입니다. 신체 구성은 말 그대로 몸의 체 구성, 지방과 지방 이외의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몸의 수분이 몇 퍼센트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신체 구성. 이것도 건강 체력의 지표 중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은 운동 기능 체력입니다. 여기도 내용이 좀 있어서 제가 옆으로 가서 이야기를 드리면, 운동 기능 체력이라는 건 뭘까요? 운동의 기능을 하는데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체력이었잖아요.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체력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기능을 하면서도 이걸 다 수행할 수 있는 걸 말한다는 거죠.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민첩성이에요. 빠르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순발력, 순간적으로 힘을 내는 정도. 그래서 내가 갑자기 빨리 달린다든지, 갑자기 공을 세게 찬다든지, 이런 것들이 순발력이 좋냐, 안 좋냐. 순발력이 좋으면 운동 기능 체력도 좋은 거겠죠. 세 번째, 협응성입니다. 다른 부위의 통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움직일 때는 손만 쓰지 않아요. 다리만 쓰지 않아요. 몸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의 밸런스를 잡고 조금 더 빨리 걸어 나간다든지, 조금 더 천천히 운다든지, 그런 운동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체가 다 움직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몸의 균형과 다른 것들을 잡기 위해서 같이 협응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 운동기능 측력의 지표로 협응성을 본다는 거죠. 자, 그다음 네 번째는 평형성입니다. 균형 감각.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운동을 하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운동을 해낼 수 있는지 평형성. 다섯 번째 반응 속도. 말 그대로 반응하는 속도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내가 어떤 행위를 갑자기 취하려고 했을 때 아니면 방어를 해야 된다든지 수비를 해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야구라고 한다면 투수가 던진 공에 얼마나 빨리 반응해야 되는지 타자에게 중요한 능력이죠. 그런 것들이 운동기능 체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피드, 속력은 속도는 이게 운동 기능이 얼마나 빨리 해낼 수 있는지의 지표를 나타내다 보니까 운동 기능 체력에 있어요. 그러니까 체력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건강 체력이 있고 운동 기능 체력이 있고 건강 체력에는 앞에서 말했던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근력, 유연성, 신체 구성 이 5가지가 좋아요. 그럼 이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건강을 나타낼 수 있고 건강한 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건강을 키운다라고 말을 하면 이 5가지를 키운다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운동 능력, 자세 수행 능력이라든지 빈야사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이 6가지를 확실하게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민첩성, 순발력, 협응성, 평형성, 반응 속도, 스피드. 그래서 약간 이제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지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거나 이제 막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능적으로 도와주고 싶다. 그럼 요가 시퀀스를 이거에 맞춰서 나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체력은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 저희 네 번째, 인체의 주요 계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부터 바뀌어야 되는지, 뭐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 운동 생리학에서 인체 주요 계통을 왜 중요하게 볼까요? 생리적이니까 인체 내부에도 변화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지가 중요했던 거예요. 해부학은 근육하고 뼈만 보고 끝이잖아요. 생리학은
내부의 다른 것들도 변하니까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것들을 처음에 알아두기는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나오는 걸 보시면 뭐예요? 피부계입니다. 우리 몸에는 계통이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죠. 세포도 있지만 세포는 이제 좀 이따 볼 거고 변화가 일어나는 계통들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통으로 나눠서 이제 볼 건데 자, 피부 계통은 이렇게 나뉩니다. 피부, 털, 손발톱, 탈수 방지. 이 피부 계통은 대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냐? 탈수를 방지하고 손상을 회복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외부 물질과 충격 보호를 해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골격계입니다. 골격계는 뼈와 얼굴, 관절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은 연부 조직과 기관을 보호해요. 그래서 몸 안쪽, 몸 바깥쪽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는 역할, 뭐 내장이라든지 뇌라든지 그런 걸 보호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무슨 일을 하냐? 신체를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서서 가만히 있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뼈대가 지지해주고 있다. 그래서 피부는 앞에와 같은 일을 했고, 골격은 지금과 같은 일을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 근육계입니다. 근육계는 골격 근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막, 그리고 건, 힘줄까지를 포함합니다. 또한 골격근 외에 안쪽에 있는 민무늬 근육, 심장근, 내장근도 근육계에 포함이 돼요. 이 근육들은 무슨 일을 하냐? 인체의 수의적, 내가 명령을 내려서 움직여요. 불수의적, 내가 명령을 내리진 못하지만 자동적으로 움직여요. 그런 운동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근육계가. 자, 신경계입니다. 뇌와 척수, 신경, 특수 감각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신경들은 신체 활동의 조절 및 통합, 고위 정신 기능, 내외 환경 지각 및 적응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점 뭔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들과는 다른 변화들이 보이죠. 이 신경계 왜 써놨을까요? 신경계도 변하기 때문이에요. 신체 활동 조절 및 통합,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뭐가 변해요? 운동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고 그 자세를 기억하고 있어서 몸이 빠르게 움직이거나 몸이 힘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되죠. 왜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경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조절 및 통합이 수월해지고, 그럼으로써 내가 예전에는 안 들리던 선생님의 큉이 좀 더 잘 들리고, 어떻게 미세하게 움직여야 될지를 좀 더 파악할 수 있죠. 고위정신 기능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운동생리학에서 뇌도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알려드립니다. 다섯 번째, 내분비계예요. 내분비계는 우리 그냥 흔하게 호르몬, 호르몬이 내분비계에 포함이 됩니다. 내분비계는 크게 뇌하수체, 갑상선, 부갑상선, 췌장, 부신, 성선 등 이런 기관들이 있고 호르몬의 생산과 분비를 이야기를 해요. 호르몬을 통해서 신체 활동의 조절 및 통합을 하죠. 운동을 해도 얘네가 변하니까 이런 계통을 먼저 설명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순환계입니다. 심장, 혈관, 혈액, 림프관 등이 순환계, 우리 혈액 관련된 기관들, 순환계통에 들어가요. 이 순환계통은 가스와 우리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 그리고 영양물, 우리가 밥을 먹은 것들이 세포 전체에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거기에서 발생되는 노폐물을 받아서 운반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운동생리학에서 심장과 폐의 지구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심장과 폐 지구력이 중요한 이유는 이 순환계를
계속해서 돌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운동 생략은 이 순환계가 얼마나 좋아지는 게 좋은 운동, 나빠지는 건 별로 안 좋은 운동,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한 순환계는 우리 면역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구 및 항체의 생산 담당을 이 순환계 통해서 합니다. 순환계가 좋아져요. 운동 생략을 통해서, 아니, 운동 생략이 아니지. 운동을 통해서 순환계가 좋아진다고 하면 이 효과들이 모두 다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우리가 요즘 시대에 운동을 하는 이유기도 하죠. 네, 일곱 번째는 호흡 기계입니다. 호흡 기계는 몸에서 코,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폐를 묶어서 이야기하는 계통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 및 배출을 하는 기관이고, 특히나 호흡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요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중요하고, 운동 생리학에서도 산소가 들어가야지 이제 몸에서 있는 반응들, 이런 노폐물을 보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계통 중에 하나입니다. 여덟 번째, 소화기계입니다. 음식을 먹고 통과하는 기관들 전체를 본다고 보시면 돼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췌장, 담낭, 타액선, 그리고 이들 묶어서 소화기계라 하는데 음식물의 소화 및 흡수를 이야기한다. 자, 아홉 번째, 비뇨기계입니다. 신장, 요관, 방광, 요도를 묶어서 비뇨기계라고 하고 이들은 노폐물과 수분 배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노폐물이 생기면 여기를 통해서 노폐물을 배설하려고 하겠죠? 혹은 너무 과한 수분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수분을 버려야 되겠죠? 이럴 때 사용하는 부분이다. 마지막 생식기계입니다. 여성분들은 이제 난소, 자궁, 난관, 질이 있고, 남성분들은 정소, 정관, 고환, 전립선, 음경 이렇게 있겠죠. 난자 및 정자의 생성 및 배출을 하고, 여성분들은 이제 수정란, 잉택 및 성숙까지 합니다. 그래서 인체를 이렇게 총 10가지의 계통으로 분류를 하고, 10가지로 나눠서 변화를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생리학에서 운동을 했을 때 한 번에 다 이렇게 푼다기보다 이 계통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어떻게 변화하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지를 본다고 뒤에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운동 생리학의 필요성. 왜 필요할까요? 운동 생리학은 우리가 운동 시 일어나는 인체의 생리 과정 이해를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운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느낌적으로, 경험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아야지 회원들을 봐드릴 수도 있고 회원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수련하면서도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더 잘 알게 됩니다. 그 때문에도 필요하고 운동을 참여하는 다른 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세상은 내 경험만으로도 모든 사람의 경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도 다르고, 상대방도 다르고, 저 사람도 다르고, 그 사람도 달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공통된 변화들을 배워두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한 것도 고려할 수 있는, 고려해서 변화나 반응들을 연구한 운동 생략이 어느 정도 배워뒀을 때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내가 하는 수업의 그룹마다 혹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별이 있을 거고, 또한 그 성별 안에서도 개개인마다 다르다는,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라도 운동 생략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운동 생리학은 다름을 인정하는 학문이에요. 똑같이 객관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은 이렇게 다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다르고 혹은 했는데 이 변화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학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운동 생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운동 처방학이 사실은 운동 생리학을 먼저 배워두셔야지 처방을 할 때 조금 사람들에 맞춰서 처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최적의 트레이닝입니다. 이 사람에 맞춰서 이 사람 계획에 만약에 6개월 안에 내가 10kg를 빼고 싶어요. 이런 계획이 있다면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맞춰줄 수 있는 학문은 운동생리학이다. 그래서 그 때문에 운동생리학이 좀 필요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오늘의 진짜 마지막 내용이에요. 반응, 적응, 항상성, 운동생리학의 알파이자 오메가 개념들입니다. 반응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일회성 운동에 의한 인체의 일시적 변화. 여기서 중요한 건 일회성 운동, 그리고 일시적 변화예요. 내가 한 번 했을 때 몸에서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다 반응이에요. 우리가 더운 곳에서 운동을 해요. 그럼 땀나죠? 그럼 그건 반응이에요. 내가 운동하고 나서 목이 말라요? 그러면 그거는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적응이라는 건 뭐냐면 옆에 그림을 보시면 낙타가 있죠. 낙타는 원래 사막에 살던 동물이 아니라는 거 아시나요? 원래는 사막에서 살지 않았는데 사막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변화를 하고 그 때문에 유전자가 바뀌고 다른 방식을 찾다 보니 등에 혹이 생겨서 영양분을 저장하고 수분을 저장하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반응이 계속되면 반응이 어때요? 장기적이고 규칙적이에요. 그러면 운동에 의해서 약간 반영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적응이라고 합니다. 적응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적응에서는 우리가 몸에서 스포츠 심장이 된다거나, 이 스포츠 심장은 운동선수들 심장을 말해요. 혹은 비대 근육, 근육이 커지거나 넓어져서 근육에 힘이 생기는, 힘이 더 많아지는 것을 비대 근육이라고 하거든요. 혹은 열 적응이라고 해서 더운 곳에서도 운동을 하기가 좀 편해져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적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항상성입니다. 인체는 외부 자극에 의해 내 지금 상태가 교란되면 정상 상태로 돌아오려고 해요. 이 정상 상태가 꼭 내 태어났을 때의 상태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이 기억하기를 정상이라고 기억하는 상태로 계속 되돌리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어때요? 인슐린이 높은 상태를 정상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그걸로 계속 돌아가는 게 당뇨 환자들의 문제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당뇨 환자보다 또 월등히 낮은 인슐린, 당도 월등히 훅 높아지지 않아요. 공복 혈당도 낮은 상태를 우리 몸이 정상이라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 몸마다 가지고 있는 항상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은 있지만 어디로 돌아가려는지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반응을 하고 적응을 한다고 했어요. 적응을 하게 되면 반응에 대한 적응이겠죠. 변화를 해서 우리 몸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변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전의 몸 상태가 아니라 지금의 몸 상태가 정상이라고 여기니까 항상성이 바뀌어. 항상성이 여기로 돌아가려는 항상성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돌아가려는 항상성으로 자기가 기억을 하고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유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몸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근육이나 뼈, 지방량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항상성을 통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난 후의 몸이 정상 상태다.
그 상태로 돌아가게끔 항상성을 바꿔줘야 하는 것까지가 다이어트예요. 요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까지 해서 몸을 안정시키는 것까지가 요가예요. 뭐 그냥 핸드스탠딩을 오래 하고 그래서 항상 유지할 수 있고 이게 아니라 내가 앉아 있어도 뭔가를 하지 않아도 편안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 항상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반응을 일으키고 적응을 한 다음에 그 항상성을 토대로 내가 안정된 상태를 계속 항상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요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운동 생략으로 요가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요가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요가 생략에서도 결국에 이 항상 같은 상태로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를 만드는 게 요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 생략이 말하는 항상성도 필요하죠. 요가 생략에서 말하는 항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운동 생략에서 말하는 항상성을 얘기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중요한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보면 이 항상성은 이렇게 작동해요. 음성 되먹이기 기전. 이거는 번역을 이렇게 옛날 분들이 하셔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피드백이에요. 네거티브 피드백 리스폰스라고 영어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체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일으키는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체온이 올라갔어요. 좀 더워서 체온이 내가 더운 공간에서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체온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체온이 올라간다는 것을 피부 혹은 시상하부의 온도 수용기에서 감지를 하고 거기에서 체온 조절 중추를 통해 땀샘 피부 혈관을 열어요. 그래서 땀 분비가 증가하고 피부 혈관이 확장하면서 온도가 내려가죠. 이게 항상 같은 온도,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상상성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효과기까지 보이죠. 이렇게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저희가 조금 운동생략 첫 번째 주차이긴 하니까 이 정도의 내용을 드렸는데, 어, 운동생략이 크게는 이런 내용들을 갖고 갑니다. 이제 사실은 첫 번째 주차의 내용들이 가장 중요해요. 이걸 얼마나 외우고 있는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가 다음에 이렇게 내용을 쌓을 때 기반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챕터가 되게 중요한데 좀 재미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직접적으로 뭐가 좋아진다, 뭐 그런 내용이 아직은 없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오늘 내용을 조금 잘 이해를 하고 좀 여러 번 보시면서 기반으로 잡아 두신다면 다음에 이제 지식적인 부분, 혹은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올 때 흔들리지 않고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잘 운동 생략이라는 탑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운동 생략이 이런 것들이고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요가에 어떻게 적용할지 이 정도 오늘 내용을 알아가시는 것들이 나중에도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첫 번째 주차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저는 2주차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혹은 들으시면서 떠오르시는 질문, 아니면 조금 더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혹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